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부법 강연을 또 좀 하게 됐는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공부법이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조금 오래돼서 중고등학교 공부 수능이라는 내신 그래서 조금 분석도 해보고 조사했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겠지만 양해를 좀 깊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제가 전반적인 공부법의 좀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하고 수능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중점적으로만 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법은 이제 제가 이윤규 공부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제 공부법들은 제 선배 이제 변호사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들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이제 공부법 책을 다 사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아에 있는 책들은 제가 다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이제 체계적으로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 주관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테마를 조금 정해봤어요. 한 10개가 좀 넘는데 기본적인 공부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성적을 결정한다. 이거를 좀 원생들 학원 다니는 우리 중고등학생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니면 물론 좀 이제 되게 거창한 꿈 같은 걸 많이 떠올리죠. 나중에 나는 저희 때 꿈은 그랬어요. 뭐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요즘 뭐 유튜버가 되겠다든지 돈이 되게 다각화됐지만 실제 그거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더 원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뭐 조금 이제 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상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좀 이제 효심이 지극한 학생들은 뭐 기뻐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기뻐하는 이성 친구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조금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으스대는 이런 게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실 이건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금 배우잖아요. 윤리 시간이란지 이럴 때 야 돈이라는 게 뭐 최고는 아니야. 사실 최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가치를 좀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중 하나인데 우리도 좀 자기 꿈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그 수단으로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게 한 수단으로 공부를 선택했다. 이거를 학생들이 좀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 하나 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실제 제가 이제 가장 전제적인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걸로 고민하는 거는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은 안 바뀌니까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뀌지 않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공부해서 조금 나눠보면 타고난 머리라고 보통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건 절대 안 바뀌죠. 다시 태어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내가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지? 쟤는 왜 머리가 좋지? 부모님이 뭐 그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죠. 바꿀 수 있는 걸 반면에 보면은 노력과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오래 앉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우리가 공부법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들 조금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사실 머리가 좋다는 거는 조금 유리하다는 의미 정도에 불과해요. 이제 중고등학생분들은 표본이 적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머리가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을 좀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사회에 나와보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업으로 좀 삼는 일들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분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소위 넘사벽이라 그러거든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회에서 많지 않고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랑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의 어떤 삶이 있고 자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저는 다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그래서 재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면 결국에 목표를 가기까지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부족하면 노력과 방법을 더 많이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집중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만 공부법이 의미가 있다. 머리로는 사실 유리하다는 의미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은 공부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처음으로는 계획을 일단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건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는 언제나 이게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절차적인 과정에서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할 때는 항상 인류의 어떤 지혜가 모였을 때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조금 이제 그 나라는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분화가 잘 돼 있고 분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인풋과 아웃풋, 실행 단계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게 조금 획기적인 사고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학생들은 문제만 많이 푸는 경우, 아웃풋만 하거나 아니면 책만 열심히 읽거나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 경우는 적절한 비율로 균형만 맞춰둬도 공부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공부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중고등학생은 사실 점검이라는 게 상당 부분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점검하는 법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네 번째가 제가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낸다. 이게 조금 이제 수험가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 말이고, 제가 생각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공부에서는 너무 일반화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 공부법의 마지막은 제가 수능 국어 비문학을 좀 보여드릴 텐데 기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 문제가 이제 올해 친 문제가 4번, 그 다음에 작년이 3번, 재작년이 2번, 그 앞이 1번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를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보통 그렇죠. 동그라미가 나왔어, 세모가 나왔어, 오각형이 나왔어, 별표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다 다른 문제가 나왔어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뭐 아니면 또 선생님 이게 나왔던 건 안 나오죠, 이렇게 잘못 받아 인식을 한다고.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출제하는 사람 의도는 똑같은 걸 다 낸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걸 갖고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바꿔서 냈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대상은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뭐를 도대체 묻고 싶은지, 즉 이게 출제자의 의도,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유형으로 몇 번 정도, 중요한 걸 많이 되겠죠.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게 진짜 공부법의 핵심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연구의 대상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페셜리스트인 분들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배울 때도 단순한 1번 문제의 어떤 답 지식이라든지 2번 문제의 답 이런 거를 배울 게 아니라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 사고 과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소위 공부머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없다라고 돼버려요. 공부머리는 선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스킬들, 접근한 사고법은 학원에서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지만 다만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 사고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 읽는 부분, 아까 제가 여기에 있었던 그림인데 계획, 실행, 점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검, 실행 부분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었는데 인풋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진짜 책이 많은 시험들, 고등고시라든지 합격 수기들을 쭉 모아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우리 옆 나라에서의 어떤 공부법 책들이라든지 마찬가지 합격 수기를 모아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책은 처음부터 정독하지 말라고 나와요. 이게 처음에 이걸 처음부터 자세히 읽으면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에 뭐 어느 정도 범위든 책을 외우는 거겠죠. 이걸 외워야 시험을 잘 친다, 문제를 잘 푼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잘하려면은 대부분은 이제 이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외운다라고 할 때는. 근데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용에 익숙한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되게 학생들은 보통 내가 강의라든지 책을 볼 때 모르기 때문에 보지만 책을 본다고 또 알지는 못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책을 이제 읽는 방식, 옛날 용어긴 한데 처음엔 통독을 해줘야 돼요. 통독을. 이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빠르게 보는 거고 전체 뼈대를 봐주는 거예요. 목차랑 개념 위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독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학원 강의에서 보통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뭐 책을 외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진 않고, 다만 학생들이 처음부터 됐든 뭔가 이렇게 책을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해서 막 읽기 시작하고 막 한 페이지 보는데 1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사실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것이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조금 전략적이고 교활하게 해야 이게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공부를 되게 안 하는 것 같은 친구인데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은 자기가 어디서 배웠든 아니면 되게 운 좋게 깨우쳤든 공부머리라고 하는 공부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도 제가 사실 공부를 뭐 잘하지 못했거든요. 어릴 때 학원에 가보니까 그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속셈학원 원장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공부법을 저보고 알려주시면서 책을 학교 가기 전에 3번을 읽고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게 아니, 책을 3번 읽을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솔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때는 전체 대신에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목차. 뼈대는 내가 쭉 읽고 가야 돼. 그 글씨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회 영역이라든지 문과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개념 체계도를 그려본다든지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자원과의 싸움이다. 6번 테마를 제가 이걸로 정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때보다 요즘에는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학원 강의. 근데 중요한 우리 공부에 있어서 전제, 뭐 또는 인생의 어떤 명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결국에 수험생 중에 아무리 잠을 많이 줄여도 3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연수원 다닐 때는 2시간 자고 뭐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3시간 정도 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또 뭐 이게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학생들 보면은 3시간 자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어쨌든 그렇지만 자잖아요. 자고 하루에 어떤 시간이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깨어있고 공부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잘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학원을 가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예습도 있고 학원 강의도 있고 복습도 있고 문제집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순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배치를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설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서열을 좀 매겨서 정리를 해보면, 예습은 일단 인풋에 해당하거든요. 지식을 넣는 거. 강의도 인풋이에요. 복습도 인풋인데 문제집만 내가 들어있는 지식을 갖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해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습, 강의, 복습, 문제집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이걸 어느 정도 비율로 내가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공부가 좌우되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 공부 좀 잘하고 이런 애들은 학교 강의라든지 학원 강의 때 공부를 거의 다 해가지고 매의 눈으로 선생님이 딱 질문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질문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실 그 학생은 공부 시간을 좀 약간 에너지를 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강의가 사실 그러면은 공부 다 해오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요만큼 얻어갈 텐데 그 학생은 조금 이제 여기 에너지 너무 많이 쓴 거죠. 사실상 공부를 다 해와버린 거고. 그래서 실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의 듣고 내지는 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읽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최소 1이면은 복습하고 문제집 푸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1대2가 됐을 때 이게 안 되면 사실상 공부는 남는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원 강의라는 거는 말하자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연습해보고 아웃풋해보는 어떤 이런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다면 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에너지 배분을 잘못해서 방법을 모르니까 책 막 열심히 읽어요. 학원 강의 듣고 나면 막 뭐 밤이에요. 막 그러면 집에 가서 이걸 못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말도 있고 뭐 내지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이런 거는 자기가 시간을 이제 인식만 하고 있다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다만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 시간을 빼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적인 사항을 조금만 더 짚으면, 예습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차는 꼭 읽고 가야 돼요. 목차.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책의 앞에 목차를 꼭 복사를 하고,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세부적인 목차 형광펜 칠해가지고 좀 보는 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몇 개의 이번 시간에 공부 바구니가 생기는지, 도대체 몇 개의 테마를 배우는지 알고 가야 뭐가 강의를 들어도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듣는 학생도 머릿속에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집에 와서 복습할 때. 대부분의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예습과 복습이 실제 공부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걸 모르고 가면은. 그래서 예습도 책 읽는 거, 강의 시간에도 책을 봐요. 졸려요. 근데 강의 듣다 책 읽다 다시 집에서 또 책을 읽어요. 이러면은 공부가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죠. 자원이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 푸는 건 이제 설명 따로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요 비율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인풋 단계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와 암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뭐 사람마다 여러 개의 어떤 뭐 다른 개념 생각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삼각형이랑 오각형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별표라는 거,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건지, 이걸 갖고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이 별표를 통째로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는 거 암기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암기. 근데 반면에 이해라는 건 뭐냐면, 별표를 실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선 이렇게 오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눠서 분해해서 내 머릿속에 기존 지식에다가 다시 배치하는 걸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공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학원 강의에서 제가 학생들이 좀 중점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사실 요즘에 되게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원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 매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지식을 나에게 주는 매체가 많은데,
내가 뭘 취득해야겠다는 목표가 없다면 이게 미아가 될 수 있거든요. 정보의 그 바다에서. 그래서 나는 이걸 자르는 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 내지는 강의에서 그런 포인트를 들어야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특히 뭐 수학이라든지 어떤 계산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념적으로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 다시 뒤에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머리를 컴퓨터처럼 사용하라. 이것도 이제 인풋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제가 다른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이런 책의 내용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색으로 했는데 뭐 이제 수학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인수분해도 있고 복소수도 있고 뭐 공식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이 목차를 너무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냥 내가 오늘 인수분해 공식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 빼가지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조그만 점지식들이 담길 수 있는 사고의 서랍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왜냐면은 어떤 개개인의 이해도를 떠나서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한 개를 가르쳐주고 한 개를 치면 누구나 다 맞겠죠. 그래서 시험을 그럼 점수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은 진도를 나가서 얼마만큼 소화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시간 제한도 두죠. 어떤 뭐 50분 만에 딱 시험을 친다든지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결국에 사실 시험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으려면 많은 정보 중에 빨리 찾아내는 연습이 잘 된 학생이 공부에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빨리 찾으려면 뭘 하면 될까요? 정리를 잘하면 되겠죠. 지식도 정리를 하면서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쉬운데 일단 책 맨 앞에 있는 목차를 복사하는 그 기계적인 방법이죠. 너무 효과가 좋고 저는 꼭 그거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항상 공부하는 책 옆에다가 목차를 펴놓고 봐야 돼. 내가 어디쯤에 있구나를 알아야 이게 공부가 제대로 돼요.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광주에 가고 싶다 이랬는데 광주가 경기도에 있는 뭐 그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부산에 가고 싶다 이랬는데 부산이 뭐 평안도에 있나? 이런 완전 공부를 뭐 한국 지리라고 하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공부가 되게 많은데 쉽게 하려면 전체 목차를 일단 복사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책에서 예습 단계에서 할 건데 이렇게 형광펜을 이용해서 이게 머릿속에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할게 이렇게 크게 인수분해랑 복소수구나 이러면 머릿속에 폴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인수분해, 복소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색 형광펜을 꺼내서 또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안에는 공식과 여러 가지 식이 있구나. 공식을 하나 배우고 공식, 기타 방식 이렇게 두 개를 배우는구나.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면 나는 총 머릿속에 두 개가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공식인지 내가 잘못된 부분이 공식에 대한 건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인수분해에 대한 건지가 내가 주소가 찾아지면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보이는 거죠. 내가 그냥 수학을 못해라는 학생과 그중에 나는 복소수의 연산이 안 되는 학생은 되게 다르거든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죠? 바로 찾아서 정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머리에 들어간 지식이 뭐 이렇게 점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것만 공부하는 게 주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인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능력, 머릿속에 어느 부분에 빵꾸가 났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겠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이해와 암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새로 취득하는 지식이 별표예요. 별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목차 부분은 어느 정도 나의 언어로.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새로 받아들이는 지식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해서 살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소조 같은 거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철사를 꼬아서 뼈대를 만들거든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 내려요. 지식도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목차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파트로 넘어가면 9번 이제 성적은 아웃풋으로 결정된다. 이것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적이라는 건 사실 뭐 공부는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교활하게 해야 돼요. 교활하게 진짜. 성적은 OMR로 결정된 거예요. OMR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4번 답을 3번에 찍으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걸로 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멘탈도 되게 별로 이렇게 엄청 건강하진 않죠. 그러니까 건강하긴 하지만 쉽게 바스라지는 내구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조금 상처받았다고 하는 학생들 아무도 상처를 안 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상처받냐면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어. 이때는 자신의 노력에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OMR을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내가 답이 3번인 걸 아는데 4번을 찍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OMR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OMR 마킹을 잘하면 성적을 잘 받는 건데 이걸 잘하려면은 뭐 좋은 펜을 쓴다 이런 거 말고 이 OMR 정답을 고르는 과정까지의 사고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웃풋이거든요. 이게 아웃풋의 정의예요. 정답을 고르는 사고. 그러니까 내가 왜 3번인지 왜 4번인지가 제한된 시간 내에 나와야만 점수가 OMR 마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만 하는 순진한 학생들은 그냥 책만 열심히 읽거나 강의만 열심히 듣거나 그게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는 인풋이에요. 인풋. 모든 인풋은 내가 아웃풋으로 정답을 고르는 사고 과정을 거쳤을 때만 내게 되고 점수로 연결된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은 변호사님 문제집만 많이 풀면 되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죠. 문제집은 아웃풋용이에요. 아웃풋용. 아웃풋이 되려면 인풋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사고 아웃풋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인풋, 아웃풋 OMR이라고 하면 이제 인풋은 책이랑 강의 내진 수업으로 다 되겠죠. 그다음 2번은 문제집으로 커버가 될 거고 OMR은 좋은 뭐 이제 사인펜을 사면 되겠죠. 이 부분에 실수를 가끔 하는 학생들이 저희 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사실 OMR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 생겼는데 진짜 그때는 약간 이제 한 번 정도는 면피기가 있어요. 시험을 잘 못 치면은 엄마 이번에 OMR이라는 게 도입됐는데 그걸 뭐 미뤘었다든지 아니 뭐 마킹이 뭐 내게 인식이 안 됐다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건 통하지 않죠. 이제 지금은 다들 이걸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 근데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을 나눴지만 인풋과 아웃풋은 같이 일어나요. 진짜 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싶은 게 문제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피드백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실제 답을 잘못 도출했으면은 다시 인풋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인풋이 제대로 됐어야 답까지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웃풋만 해본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혹사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잘못된 지식으로 계속 오답을 확인해 보는 거죠.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원래 공부는 인풋과 아웃풋이 합쳐져 있어요. 항상 같이 일어난다. 특히 문제 푸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문제를 읽고 풀잖아요. 아웃풋이에요. 해답을 확인하는 건 인풋이에요. 다시. 알죠? 이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셀프 렉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내가 해당 부분 공부하고 이 부분이 왜 답이다라고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물론 마음대로 설명하면 안 되고 해답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내게 돼요. 지식이. 정말 이건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식이고 물론 뭐 이거는 뭐 혼자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뭐 방과 후에 귀가할 때라든지 아니면 졸릴 때 옥상에 올라가서 뭐 이럴 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드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오답 노트는 대부분 효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끝나냐면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오답 노트는 보통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손으로 연필로만 공부하다가 가위와 풀을 쓰니까 되게 좋아요. 갑자기 움직이고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려서 문제를 막 붙여요. 해답도 막 써요. 다 좋아요. 필사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끝나냐면은 피드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지식이. 근데 지식 수정을 결국에 하고 나면은 남는 건 뭐냐면 수정된 지식만 남기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음성을 기억을 잘 못해요. 활자의 형태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텍스트에 내가 체크를 해놓는 게 더 좋아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뭐 별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만든 후가 훨씬 중요하다. 그걸 보고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읽었길래 또는 부주의하게 읽었길래 지식이 잘못 들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포스트잇을 하나 그 긴 거 있죠. 띠지라 그러죠. 옛날 말로. 그걸 사서 해당 부분 책마다 붙였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어떤 좋은 문제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어떤 기출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내는 문제들이 한정적인데 이런 거를 풀었을 때는 진짜 귀하게 다뤄야 돼요. 내가 어떤 사고 과정으로 풀었는지도 적어보고 왜 틀렸는지까지 다 적어보는 게 필요해요. 학생들이 일기 같은 거 많이 이제 써보고 막 옛날에 써봤을 텐데 내 말하자면 공부 일기가 훨씬 나아요. 오답 노트보다는. 왜 틀렸는지를 내가 스스로 분석하는 거. 근데 그 모든 거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셀프 렉처예요. 그냥 내가 나를 가르쳐보면 되게 명쾌해져요. 모르는 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꼭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연습을 학생들이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연습을 실전처럼 뭐 실전은 연습처럼 이런 말도 나오죠. 실제 뭐 제가 일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시험장에서 제가 되게 떨어요. 제가 이제 수능을 2번 다 망쳤는데 1교시 때 제가 망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왜냐면 떨어서 너무 많이 떨어서 완전 새가슴이라서 제가 지금 강연할 때는 뭐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되게 많이 떨고 완전 진짜 새가슴인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제 사법시험을 치러 갔는데 2차 시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논술 시험인데 팔이 이제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떨렸어요. 잡아도 안 돼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실전을 연습처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실제 제가 시험 시작하고 10분 동안은 실전이 연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큰일 나요. 진짜 팔이 떨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팔을 물어 뜯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깨물고 막 그렇게 해서 겨우 진정시켜서 치고 감독관님이 왜 이래 왜 미쳤나? 막 이러면서 여기 그래서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여름인데 막 팔이 뻘개져가지고 막 물어 뜯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사히 이제 시험을 끝냈는데 근데 평소에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저같이 이제 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실전을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는 거는 세 가지 정도를 보면 되거든요. 시간, 옷 필기구. 근데 옷은 이제 보면은 조금 수능 칠 때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 시험장은 쌀쌀하니까 얇은 옷에 여러 개 겹쳐 입고 가라.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이런 조언을 받으면 안 되는 게 해봐야 돼요. 진짜 자기가 시험장도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뭐 엄마 시켜서 가보든지 온도 이런 건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시험장에 갔는데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이러면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필기구 같은 것도 내가 이제 쓰는 시험이면 훨씬 중요할 거고 평소에 쓰던 것들을 좀 써봐야겠죠.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좀 부수적인 건데 실제 성인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인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있죠. 피셋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험에서는 최연소 합격자들이 있어요. 막 20살, 21살이 되는 분들. 이분들은 전공 모의고사를 치는데 미리 시험장에 입고 갈 옷을 입고 가요. 똑같은 시간에 딱 가서 그렇게 딱 쳐보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여기 음식을 뺐는데 음식도 똑같이 먹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시험을 잘 칠 수 있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많이 떨죠. 그럼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고 시험을 쳐봤어요. 계속. 내가 배가 아파도 시험을 잘 칠 수 있구나. 저는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시험 치자마자 배가 아파요. 그거를 참고 쳐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걸 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순진한 학생들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만 내 인생이 이렇게 결과가 좀 예측 범위를 안 벗어나요. 이거 꼭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공부는 지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 시간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연습하냐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머리를 많이 못 써요. 문제밖에 못 풀고 떨려요. 막 이렇게 엄마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성 친구 막 이런 생각이 선생님 막 이게 떠오르죠. 막 매달리고 싶고 이런데 시험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몇 분 남았고 내가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근데 시험장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시계를 똑같이 시험장처럼 맞춰놓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앞에 탁상 시계든 아니면 올려놓는 시계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시험 치는 시간이 아침 뭐 10시부터 12시면은 제 탁상의 시계는 항상 10시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분침이 어디 돌아갈 때 몇 번을 풀고 있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저는 그대로 항상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행동 지침이 뚜렷하면은 시험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고 점수가 그런 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사고를 한다든지 시험장에서 내가 변호사님 저는 시험장에서 문제 처음 풀어봤어요. 이런 학생 점수가 안 나와요. 시험장은 문제 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시간 내에 내가 정답을 안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순진한 학생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시험장 문제 푸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옷 필기구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시험장처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기구는 사실 왜 넣냐면은 최근에 그 수능 만점자 중에 2년인가 3년 전에 누가 계시냐면 이건 좀 됐다. 2009년 뭐 만점인가 그런데 시험장 책상을 사서 공부한 분이 있어요. 시험장 책상을 사가지고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이런 분은 만점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뭐 게임 같은 거 아마 좋아할 텐데 롤이라든지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 보면은 세팅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이용호 선수라든지 지금 은퇴한 뭐 폰 허원석 선수 이런 사람들은 자를 들고 가요. 자랑 삼각자 이런 거 들고 와서 거기서 평소에 앉았던 마우스 높이 크기 다 이런 걸 다 재서 똑같이 해요. 왜?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잘할 수 있다. 뭐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조금 가치가 높진 않잖아요. 근데 게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그럼 그렇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조금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써요.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평소하고 달라지면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 시끄러워요. 가면 옆에 지우개 떨어뜨리고 연필 막 떨어뜨리고 가끔 막 한숨 쉬는 애들 있고 이러면은 평소에 조금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예민하게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많이 시험장을 상상해 보는 게 실전 연습이다. 그냥 순진하게 막 그냥 뭐 어떤 조언들만 듣고 얇은 여러 개 갖고 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좀 현실적인 조언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집중력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중력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집중이란 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을 집자, 뭐 가운데 중자거든요. 근데 실제 뭔가 잘 에너지가 안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에너지가 내 이 한정된 시간 내에 정신이 뭐 이제 증후군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물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메디컬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감기 걸리면 약 먹는 게 빠르겠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참고 버티고 명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거는 제가 또 가장 친한 그 의사분이 이게 학원가에서 이거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술 먹어서 제가 솔직하게, 야, 이게 많이 도움이 돼? 이렇게 하고, 아, ADHD는 바로 약 먹으면 바로 낫는다고. 이런 분들은 이제 진단을 받고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엄마 공부하기 싫다고 다 ADHD를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분들은 편하게 그런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질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외국인들은 다 겪고 있고 맨날 카운셀링 받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막 정신과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메디컬적인 도움을 받을 분은 받으시고, 그다음 실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대상은 이거예요. 이거 말고 나는 일반적인 사람만큼의 어떤 모을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어디로 모을지를 모르겠다. 이게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가운데가 목표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집중을 못한다는 거는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는 거냐면, 다시 말을 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일단 목표가 안 생겨요. 도대체 게임을 좋아하면 뭐 어디까지 키우자라든지 육성하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가 재미없기 때문에 목표가 안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상태는 뭘 할지 모른다는 상태인 거예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뭘 할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해요. 뭐 미드 이번에 3편을 정주행하자, 몰아보자, 반지장을 몰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공부는 목표를 내가 세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안 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미없는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을 빼고 하고 보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냥 이 정도 할 만해 했는데 공부가 됐어.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면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가장 이런 거예요. 목차 형광펜 칠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뭐 공식들은 요약할 필요는 없는데 글 같은 것들은 무조건 요약하는 습관.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이 단락을 요약해봐야지, 이 정도 습관만 가져도 해보면 그게 머리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할 때 이번 시간 그냥 앉아서 30분만 그냥 목차 형광펜이라도 칠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교과서가 2,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제 그런 걸 한 7권 정도 이제 기본으로 외우면 합격을 하는데, 그냥 이걸 요약을 한번 해보자, 이 단락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도 최소한 나와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끝났어라고 할 때 5분을 더 하는, 이게 나의 공부를 조금씩 늘려줘. 이게 나의 공부 시간과 인내력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자리에서 3번 일어났거든요.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퇴근할 때. 공부할 때 퇴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3번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번 앉으면 4시간 정도 앉아있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되면 처음부터 제가 막 뭐 3, 4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30분 있다 일어나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생각할 때 5분만 더 버티는 이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늘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는 그 점수는 어디에 좌우되는 줄 아세요? 10분이 남았는데 문제가 모르는 게 5개 남았어요. 이럴 때 내가 3개를 맞히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고 1개만 맞히면은 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평소에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집중하는 건 언제 연습을 할까요? 이런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뭔가 도저히 안 될 때, 에너지가 바닥나고 잡생각이 들고 엉덩이가 들썩거릴 때, 시험장이 딱 그렇거든요. 그때 버티는 연습을 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조금 성적을 위한 것들이 쌓인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솔직히 말하면 재밌게는 못해요. 재밌게 못하는데 재미없게 하는 걸 안 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자. 뭔가 성적을 잘 받지만 너무 재미없고 추상적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게 현실적인 목표 있죠. 30분 동안 목차 형광펜 다 본다. 20분 동안 요약해 본다.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버틴다. 이런 세부 목표를 많이 가질수록 집중력이 높아진다. 집중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보니까 집중했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내신 공부법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제 과목도 되게 많고 어떤 과정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저도 이제 눈을 감고 옛날 공부할 때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 지도했던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해보니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시험 기간일 때랑 시험 기간 아닐 때 있죠. 사실
학생들 이때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시험 기간 아닐 때 공부 안 하다가 이때 막 시험 기간일 때 공부를 해요. 제가 오늘 이제 벼락치기 하는 방법은 따로 목차를 잡지는 않았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벼락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부가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부는 벼락쳐야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최연소 합격자들은 어떤 시험에서 가장 빨리 합격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해서 된 거예요, 시험이. 근데 효율적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성적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주로 학원 강의를 듣거나 학교 이제 수업을 듣겠죠. 이때는 예습을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목차 형광펜. 이걸 안 해가면 수업이 날라가요. 날라가. 자기가 혼자 집에 가서 그냥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은 한 번 했던 걸 다시 하면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책을 읽다가 내가 아까 봤던 말이야. 뭐 했던 말이야 이러면은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거나 하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학원 강의도 날리고 혼자 공부한 시간도 날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어떤 폴더는 만들어 가야 된다.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고 복습은 집에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때 기억이 가장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복습하는 건 사실 재공부를 하는 거예요. 재공부를. 다 기억에서 음성 파일은 날라갔어요. 선생님 농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집에 왔는데. 그래서 다시 책을 읽으면은 선생님이 했던 말만 기억나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에게 부족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선생님 말 중에 기억이 안 났던 게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언제 하는 거냐면 수업 끝나고 10분 안에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봐주고 집에 와서는 사실 과목이 중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복습하는 거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집에 와서는 전체적으로는 하루 정도 복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것들 정리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 끝나고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알고 있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생 때 수업이 언제 끝나나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끝나면 바로 뛰어나가는데 매점을 가든지 뭐 아니면 친구들 PC방 간지 했지만 뭐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뭐 던져보고 싶다 그러면 뭐 제가 어쩔 수 없는데 만약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그 끝나고 10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물론 교우 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거리는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끝나고 아니면 수업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뭐 하다가 갑자기 수업 끝 이렇게 하시는 경우보다는 이제 끝날 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습을 해서 어디 끝날지 알잖아요. 이때 머릿속으로 이번 시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때 쉽게 떠올리는 방식은 사람은 힌트를 줘야 떠올릴 수 있고 모든 시험 힌트를 줘요. 모든 시험은 문제를 주니까 답을 내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랑 개념 정도만 쭉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집에 가서만 봐도 크게 공부가 다 냈게 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시험 기간일 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짜요. 계획을.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뭐 국어 치고 화요일 날 수학 치고 뭐 그다음 뭐 목요일 날 뭐 과학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획은 거꾸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그 과목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접으면은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되듯이 그래서 공부는 이제 가장 늦게 치는 것부터 과학,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접으면 딱 되게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학생들 전날 공부를 보통 많이 하죠. 전날 이제 모아서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계획은 좀 거꾸로 세운다는 거.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목표 점수가 있어야 돼요. 목표 점수가. 그냥 열심히 해서 잘 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 들고 싶다, 뭐 20등 안에 들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은 예상되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5점을 받자든지 80점을 받자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열심히 해서 70을 받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열심히 해서 30은 공부 안 하자는 뜻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70을 따는 거 정말 어렵지만 30을 안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딱 봐도 선생님이 야 이거 어렵다고 한 부분도 있죠. 이런 거 안 보면 돼요. 내가 그런데 에너지를 투입할수록 뭐가 된다? 나는 그 한 문제 맞추고 50점 받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다 틀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기본적인 문제를 더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공부는 교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 거꾸로라는 거는 목표점을 세워놓고 버릴 점수를 정하는 거예요. 버릴 점수를. 너무 어렵고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어렵다. 뭐 이건 변별력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봐도 된다는. 그보다 목표가 낮은 학생들은. 100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다 봐야겠죠. 이런 학생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획은 목표점을 세워놓고 거꾸로 점수를 버릴 것부터 거꾸로 해나간다. 점수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기 공부용이 뭐가 있냐면 특히 시험 전날 이럴 때 일주일 전 이럴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거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시간적으로. 만약 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불평등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은 문제니까. 근데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풋이 안 됐기 때문에 아웃풋이 안 되죠. 이때는 근데 인풋을 뭘로 하면 될까요? 문제 해설로 하면 돼요. 책을 읽고 뭐 하는 건 너무 체계적이고 뭐라고 할까 너무 좀 이상적이에요. 그런 방식은 내가 이상적인 학생인 평소에 공부가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 해설을 책처럼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이때 할 때는 많이 봐야겠죠. 문제집 해설을 좀 한 3-4번 정도. 이거는 인풋이죠. 인풋이니까 아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죠? 대충 읽고 열심히 정독해서 읽고 마지막에 반복해서 외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벼락 칠 때는 가장 좋다. 벼락치기 할 때 책 읽으면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좀 솔직하게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거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해설부터 읽어라. 변호사님 그러면 문제를 다 외우면 어떡하죠? 답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설을 외우는 거지 26번 답은 3번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정답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공부예요, 사실. 그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공부고 이게 훨씬 중요하다. 변호사님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1등 하거나 아니면 꼴등하거나 둘 중에 한 개예요. 다 공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3호 수능 대비법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딱 꼽아봤어요. 다른 공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부분에 코멘트를 할 부분은 전혀 없는데 다만 조금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기출문제거든요. 제가 그 2020년 수능 국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비문학인데 사실 이제 국어 같은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학은 사실상 좀 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육사의 청포도를 읽고 어떤 애가 막 되게 명랑함이 떠올랐어. 이렇게 한다면은 뭐 사람마다 주관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떤 뭐랄까 좀 더 보편적인 방법에 따라 분석한 분의 거를 읽고 공부한 분들이 문제를 내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뭐 비장함이 느껴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민족의 정기를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외운 거잖아요. 외운 거죠. 진짜 나의 감상은 아니겠죠. 사실 그래서 저는 문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문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읽고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순전히 내가 읽고 풀겠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비문학이 잘 되겠지라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분석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제 비문학을 안 읽고 풀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스킬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그 스킬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일단 정답을 체크를 해요. 정답을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답을 맞히는 과정 근거 이게 아까 공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것까지 나왔는지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비문학 맨 마지막 문제인데 5개 중에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 보면은 이 부분만 읽으면 돼요. 이게 앞에 지문으로 넘어가면 잘 안 보이시는데 한 단락마다 A, E가 있거든요. 다 읽고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냥 이 부분만 보면 돼. A, E가 들어간 단락만. 이건 사실상 이거는 단어 시험이거든요. 이건 전혀 안 읽어도 되죠. 그래서 이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 안 읽어도 되는구나. 독해를 다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나의 프로토콜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41번 문제를 보니까 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것도 출제자의 의도를 좀 분석을 저는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요게 기억이 여기 맨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그럼 출제자가 봤을 때 이걸 다 읽고 풀 수 있는 걸 내라고 할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랑 위에 단락 정도 읽으면 풀 수 있고 실제 분석을 해보면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두 단락만 읽으면 문제가 풀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맨 마지막 단락에 있으니까 그것부터 읽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나머지를 찾아 읽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두 단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결론은 또 뭐죠?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풀이 스킬을 학원에서도 물론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체험이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과정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아무리 진짜 환상적으로 잘 푸는 수학 선생님이라도 학생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내가 그 푸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학원 강의 열심히 듣고 기출 문제를 진짜 계속 열심히 보면 돼요. 수능 만점자 재작년에 어떤 분이 있냐면 기출 다 외운대 5년치를 모든 걸 다 외운대 기출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어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답까지 가는 사고 과정 내지 근거를 외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윗글에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 문제인데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거는 전체를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와서 전체를 읽고 풀 수 있는데 이게 37번이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42번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37에서 42번까지 있는데 실제는 이 순서로 풀면 안 되고 거꾸로 풀어야 돼요. 거꾸로. 가장 좁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읽으면 나오는 거, 그 위에 단락, 위에 그 다음에 전체이기 때문에 다 읽고 푼다면 이게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수능 국어를 풀어봤어요. 이 법학 지문만 골라서 풀어봤는데 시간에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도를 갖고 푸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물론 이해도는 높아져야겠죠. 독해로 높아져야겠지만 이런 스킬들, 내가 어떤 식의 어떤 머리의 사고 과정, 행동 지침을 정하느냐가 실제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의 이윤규의 수능 국어 프로토콜 이런 식이에요. 안 읽어도 된다. 그리고 거꾸로 푼다. 맨 뒤에 거부터 푼다.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가치관을 빼는 거예요. 가치를 빼고 그냥 틀린 그림 찾기라 생각하고 저는 풀어요. 다른 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 어휘력을 좀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풀면은 이제 되게 어떤 게 나와도 생소한 게 나와도 그냥 프로토콜대로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풀 수 있더라고요. 한정된 시간 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제 수능 국어를 갖고 예를 들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마 잘 지도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법이 좀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은기 변호사였습니다.